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40대 남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은 특별할 게 없는 그저 성실하고 무던한 가장일 겁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다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 그런 반복된 하루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내라는 함께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남들과 달랐던 건 아이가 없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 믿었습니다. 물론 가끔 외로움이나 공허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늘 제 곁에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웃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날카로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건 부부라면 당연히 겪는 일이겠거니 넘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방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입니다. 결혼 초부터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도 않았고 이벤트나 서프라이즈 같은 걸 준비할 줄도 몰랐습니다. 대신 제가 한 건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갖고 싶다고 말한 건 하나도 빠짐없이 사주었습니다. 때로는 값비싼 명품이었고 제가 보기엔 조금 사치스럽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제 능력 안에서 무조건 맞춰주려 했습니다. 그게 제 사랑이었으니까요. 말을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결혼은 안정적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방심한 틈새를 노리듯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였는데 검진 후에 덤처럼 보험 리뉴얼 상담을 같이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보험에 무심한 사람이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늘 아내가 담당하던 부분이었으니까요. 상담을 위해 회사로 여러 설계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사람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단정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사람이 싹싹해 보였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그는 제 보험 구조가 복잡하다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귀찮기도 했고 보험 같은 건 어려운 용어들만 가득해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마침 제겐 좋은 핑계가 있었죠. 보험은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우리 집은 보험 담당이 아내라 제가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고 넘겼습니다. 제겐 정말 자연스러운 말이었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앞으로 제 인생의 무게를 송두리째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은 저 대신 아내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발품 팔아가며 고객을 챙기는 설계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부분을 차근히 알려주고 직접 따로 상담해주는 게 성실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믿을만하지 내심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보험 얘기를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상품이 너무 복잡해서 몇 번 더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처음엔 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험 상품은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아내는 일주일에 2번씩 정연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밖에 나갔습니다. 단순히 상담이라기엔 빈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때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정연 씨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아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보험도 같이 들어있어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거야. 요즘 약관도 자꾸 바뀌니까 확인할 게 많아. 말만 들으면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도 저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인데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애써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보험사 안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보험 심사 서류가 정상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그건 아내가 따로 처리한다고 한 건이었는데 제 서명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심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배우자분 서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순간 제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아내가 제 서명을 대신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별것 아닐 수도 있다고, 실수일 수도 있다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뭔가 근본적인 불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 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아내의 외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날짜별로 시간,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지, 언제 나갔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를 적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듯이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내 마음이 괜히 의심으로 흐른 게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악몽 같은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반차를 내고 일부러 아내가 외출하는 시간을 맞췄습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평소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닝복이나 슬리퍼 차림으로 대충 나가던 사람이 셔츠를 단정히 걸치고 머리에 드라이까지 말끔하게 하고 있더군요. 힐까지 신었습니다. 순간 제 속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곳은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이미 정연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아내 역시 자기 폰을 꺼내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툭 그의 손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수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해맑고 설레는 그 웃음. 그 순간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감각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저런 표정을 왜 나한텐 보여주지 않았을까?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은 제 결혼 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담 자리라면 나올 수 없는 웃음, 나올 수 없는 몸짓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제 바닥을 확 끌어내린 것 같았습니다. 분명 오해일 수도 있다고 착각일 수도 있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눈으로 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감정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철저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아내를 대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섬뜩했을 겁니다. 속으로는 이미 피가 거꾸로 솟고 있었지만 겉모습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와도 돼. 요즘 스트레스 많아 보이더라.
제가 그렇게 말해주자 아내는 안도한 듯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경계심을 잃었다는 것, 그러니 곧 증거를 잡을 기회가 온다는 것. 저는 그 순간부터 배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연기하는 남자. 그리고 드디어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단단히 시작했습니다. 속은 이미 불에 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남편 역할을 철저히 연기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흔적조차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야만 그녀가 경계심을 풀고 그래야만 제가 확실하게 모든 것을 잡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내의 외출은 더 잦아졌습니다. 평소의 옷차림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마실 나가듯 머리를 질끈 묶고 슬리퍼에 편한 바지를 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하이힐까지 신고 나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향수 냄새도 진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기록장에 또박또박 그 시간을 적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외출. 블라우스 힐. 행선지 불명. 밤 10시 귀가 외출 7시간. 기록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게 허사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더 구체적이고 더 치명적인 장면이 제 눈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혼자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에게 은밀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아냐고. 후배는 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명함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탐정은 저를 보자마자 무슨 사정인지 눈치챘는지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남편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 설계사와 배우자가 만남을 이어간다는 건 상담 때문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요즘은 그쪽 업계에서도 고객과의 도 넘은 관계 문제가 종종 발생하니까요. 순간 제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겪는 이 현실이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됐으니까요. 탐정은 곧바로 실행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위치 추적기 같은 장치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걸리면 바로 흔적을 지워버리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미행입니다. 남편분은 아내 외출 시간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진 우리가 확실히 따라갑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젠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진실이었고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준이 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첫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아직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억지스러운 바람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봉투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숨은 턱하고 막혔습니다. 사진에는 아내와 정연이 함께 영화관 입구로 들어서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상담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도 명확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데이트였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의 사진은 제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커피숍 창가 아내의 손이 정연의 팔 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은 사랑스러울 만큼 환했지만 제겐 송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지? 머리로는 파악했지만 가슴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마주하고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정연 씨랑 일은 잘 돼가? 순간 아내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당황.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뭐. 설명은 들었는데 좋은 조건은 없더라. 전날 정연과 함께 영화를 보고 웃던 얼굴로 지금 제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이제 끝까지 가보자. 그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소송, 최소한 그 남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든든했습니다. 지금 확보하신 증거는 충분합니다. 영화관 사진, 카페에서의 스킨십, 외출 동선까지. 추가 확보가 조금 더 있으면 바로 소송 가능하죠. 승소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아내의 모든 움직임을 더욱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탐정도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은 잡히지 않았지만 대신 중간 지점의 은밀한 만남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말마다 정연의 차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사진, 영상, 문자,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그들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게 되겠지.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난 사람처럼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폭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들어온 아내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정연 씨랑 마지막 상담했어. 이제 그냥 기존 보험으로 가자. 마지막 상담? 웃기지 마라. 바로 전날 두 사람은 리조트 근처 브런치 카페에서 다정히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으면서 그 사진을 이미 내 손에 쥐고 있는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한 걸까. 저는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럼 리조트 카페에서 찍은 사진은 뭐야? 그 순간 아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듯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정연이랑 무슨 사이야? 내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오자 우리는 드디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말이 내 입술을 뚫고 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는 급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며 단 하나의 단어도 뱉지 못했습니다. 나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그녀 스스로 말하기를. 하지만 한참의 정적 끝에 겨우 흘러나온 말은 참담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그냥 보험 상담하다가 우연히 거기 간 거야. 진짜야. 순간 내 머릿속에서 딱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 사진을 가지고 있고 영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증거가 있는데 아직도 입으로만 떠드는 이 뻔뻔한 변명. 나는 차분하게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며 떨리는 손가락을 애써 감췄습니다. 차가운 불빛 아래 화면이 켜지고 그 속에 담긴 증거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화면 속엔 영화관 입구에서 웃으며 들어가는 두 사람, 커피숍에서 팔을 포개고 있는 장면, 심지어 정연의 차를 타고 내리는 모습까지. 나는 사진을 넘길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 몇 장은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결국엔 입술을 무는 것도 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표정은 텅 비어갔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못한 게 대체 뭐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허무 그리고 처절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늘 바빴잖아.
나랑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정연 씨는 그냥 내 얘기 들어줬어. 처음엔 진짜 보험 얘기만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 자꾸 만나게 됐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지금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겨우 그 말로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건가? 몰랐다고? 내가 몰랐다고 끝이야? 내가 믿었던 12년은 뭐가 되는데?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그러나 안쪽은 뜨겁고 날카롭게 찔러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정연 씨는 그냥 감정적으로 가까워졌을 뿐이야. 절대 그런 건 없었어. 그 말에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외도가 꼭 몸이어야만 성립되는 줄 알아? 남편 속이고 몰래 만나고 웃은 그 순간부터 이미 선은 넘은 거야. 아내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이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국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 몇 개만 챙기고 문을 쾅 닫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쳐버린 가슴, 끝없이 울리는 심장. 더 이상 숨 쉬고 싶지 않은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날은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처음 찾았을 때보다 걸음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식으로 상간남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확보하신 자료 아주 유효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며칠 뒤 상간남 정연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됐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짧지만 가장 날카로운 문장. 느닷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한 순간 나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연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형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잘 통해서.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이 잘 통해서? 그래서 남의 아내랑 영화 보러 다니냐? 내가 뭔데 남의 가정을 깨? 정연은 더듬고 떨면서 변명했습니다. 합의할 수 없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합의만. 나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합의? 웃기지 마. 법정에서 보자. 그날 이후 아내는 내게 끊임없이 연락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용서해줘.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무슨 마법이라도 건 것 같았어. 내가 미쳐 있었던 거야. 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메시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 눈물 섞인 문자들이 이제는 아무 감정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결혼도 그 남자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가동됐습니다. 정연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 상간남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금세 불안에 휩싸인 듯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합의 요청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합의해 주신다면 제가 어떤 조건이든 맞추겠다. 하지만 내가 단호히 거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 가정을 깨려는 의도는 없었다. 단순한 상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그 문구를 보고 있자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 여전히 자기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러나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변호사 역시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적인 사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진, 영상, 만남의 일정, 모든 사실 관계가 있으면 그게 판결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 쪽 자료가 충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싸늘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싸움은 절대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연이 소속된 보험사에 이 사건이 전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제보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송 절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자료가 회사 차원에까지 전달된 것이었죠. 조사에 착수한 회사는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연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뒤 그가 맡던 고객 관리 업무를 전면 중단시킨 겁니다.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퇴출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 내 조사를 통해 내 사건 말고도 다른 여성 고객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불만이 조금씩 터져나온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도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허탈했습니다. 이제야 가면이 벗겨진 거네. 하지만 내 가정은 이미 무너졌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무너진 내 삶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처벌을 받아도 그 자체가 내 삶을 되돌려주지는 않는 겁니다. 아내는 그 무렵 달랐습니다.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정말 그땐 내가 미쳐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말이 통하는 게 좋았어. 내가 바보였던 거야.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순간은 특별한 거라고 착각했어.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눈물로 모든 것이 되돌아간다면 애초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지요. 이제는 울음이 공허하게 울릴 뿐 내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장은 더 크게 퍼져갔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교회에서 함께하던 모임 사람들마저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웃고 다닐 수가 있어?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다 돌았어. 다 봤어. SNS에 늘 행복한 부부 연기를 올리던 그녀의 계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프로필은 검은 배경으로 바뀌었고 댓글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내게 직접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되시는 분 늘 좋게 봤는데 이번 일은 너무 충격이에요. 정말 힘내세요. 나는 차가운 눈길로 메시지를 읽고 간단한 답변만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부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와도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연의 상황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은 차갑게 그러나 명확하게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화관 사진, 카페에서 웃으며 팔을 맞댄 장면, 한밤중의 드라이브. 상담이라는 포장지를 다 벗겨낸 민낯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상간남 정연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명백하다. 피고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순간 가슴에서 억눌렀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지만 그게 해방감인지 또 다른 허무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 승소했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되찾은 건 고작 돈 몇 장. 그러나 잃은 건 10년 넘는 나의 결혼 생활 전부였으니까요. 정연은 판결 직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리인을 통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일시금 지급은 불가하다. 분할 납부하겠다. 나는 그 종이를 읽다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구질구질하네. 그리고 아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무 기록서에는 외도 후 죄책감, 자존감 붕괴, 관계 회복 집착이라는 진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불면, 공황, 식이장애. 어떤 병명이 붙든 나는 더 이상 아무 동정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때 널 믿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거 하나만 잊지 마. 그게 내 마음에서 꺼낸 유일한 조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사회적 관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교회 공동체조차 등을 돌리며 그녀는 조용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정연은 업계 전체에서 매장됐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고객을 유혹해 가정을 망친 보험 설계사. 그의 이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뒷담화로 회자됐습니다. 누군가는 악담을, 누군가는 조롱을 던졌습니다. 결국 그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직은 불가능했고 프리랜서 영업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과거를 숨겨야만 사는 인생을 얻게 된 겁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허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내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소송이 끝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무렵 나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참을 필요도 의무감에 매달릴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빠져나간 듯 이상하리만치 몸이 가벼웠습니다. 나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스스로 이해했는지 더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위자료는 그대로 받고 재산 분할은 최소화, 합의서에는 본인의 잘못을 분명히 명시할 것, 그리고 이혼 이후 나와 다시는 연락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도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쌓인 한 글자를 쓰는 것도 버거워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손길조차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쳤으니까요. 그녀가 마지막까지 그토록 초라하게 끝날 줄은 정작 본인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정연은 판결이 난 뒤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위자료 일부를 입금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남에게 돈을 빌려 조각조각 맞춘 돈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 하나. 그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더군요. 괜히 미친 여자 하나 잘못 건드려서 인생 망쳤다. 그 말에 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결국 자기 발로 진창 속을 기어 들어간 건 본인이면서. 그렇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모든 걸 잃어갔습니다. 그가 다니던 보험회사는 이후로 사건을 교육 자료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윤리 위반, 고객과의 사적관계 금지. 사내 강연에선 그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업계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도 무슨 일을 해도 그의 이름 옆에는 늘 꼬리표가 따라붙게 된 겁니다. 아내는 이혼 후에도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면증, 공황, 식이장애 내 앞에서는 버티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건 병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울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친구도 가족도 교회에서 함께했던 모임 사람들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가 된 거죠. 어쩌면 그것이 진짜 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래도록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이 덮쳤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몰랐다면 지금도 계속 속고 살고 있었겠지?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적어도 속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혼자 커피를 내립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합니다. 텅 빈 집안 풍경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평온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들과도 거리를 둡니다. 깊이 엮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절대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배우자 혹은 연인의 외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참고만 계신가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지키세요. 외도의 고통은 목숨을 파고드는 서늘한 송곳과도 같습니다. 그 칼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스스로를 지켜내고 필요하다면 단호히 법의 힘을 빌리십시오. 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확실히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잃은 것이 많았지만 적어도 제 인생은 다시 제 것이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됩니다.